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번째고요. 소프트웨어 설계 모델링이에요. 소프트웨어 설계는 뭘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우선은 모델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목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청사진을 만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청사진은 잘 모르시죠? 예전에는 뭐 집 같은 거 지을 때 이 도면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얘네를 복사할 때 청사진으로 청색으로 나와요. 잉크가 청색으로. 그래서 이 도면 자체가 청색이어가지고 청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쓴 지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 다 그냥 간단히 봐주시고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만 우리가 빠르게 보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앞에서 너무 길게 했던 거 아닌가? 자, 우선은 소프트웨어 설계는 상위 설계하고 하위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설계는 어떤 거냐?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뭐 하위부터 보자고 하면 실제로 뭐예요? 모듈을 설계한다든지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모듈 내에는 뭐 자료 구조나 이런 걸 설계하고 이 모듈 내에 있는 알고리즘, 계산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하는 것을 우리 하위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상위, 우리가 막 상위라고 하면 약간 좀 위에 있는 느낌, 뭐 머리로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설계, 인터페이스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하위는 실제적으로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위는 약간 좀 큰 개념에서 설계를 하는 거고 하위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설계에서는 예비 설계라고도 하고 전체 뼈대를 세우는 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설계에서는 실제로 얘네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구현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다 보면 모듈의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카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카드 선택하는 모듈, 그리고 카드를 선택했으면 결제를 눌렀을 때 걔네 창을 띄우는 모듈,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카드사별로 결제 방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이제 모듈이라고 다 하나하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모듈이라고 하고 얘네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설계에서는 뼈대기 만들고 하위 설계에서는 그 안에 각각의 배치, 방을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 대상에는 우선은 구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구조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컴포넌트의 유형이나 인터페이스 내부 설계 구조 등에 대한 어떤 상호 연결 등에 대한,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모듈, B라고 하는 모듈, C라고 하는 모듈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구조적인 거. 자, 행위 모델은 실제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책에 보면 컴포넌트도 나오고 모듈도 나오는데 두 개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컴포넌트도 작은 하나의 기능이고요. 모듈도 작은 하나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컴포넌트의 차이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듈들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보통은 얘네를 그냥 병용합니다. 모듈이나 컴포넌트가 같다라고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얘네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다른 애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듈의 집합이 컴포넌트다. 뭐 각각의 기능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정의는 아니고 그냥 두 개가 비슷하다. 대신에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하위 모델링에서는 얘네가 어떤 순서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행위니까. 그래서 구조는 얘네가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고, 얘네가 이제 행위 모델링에서는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지면 뭐 때문에 집을 져요? 사람이 살려고 집을 짓죠. 그러면 구조 모델링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 거고, 행위 모델링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에는 구조적 설계, 그 다음에 자료 중심 설계, 뭐 이런 아이들이 있고, 우선 구조적인 거니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각각의 기능별로 얘네의 처리 과정, 알고리즘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계하는 방식이고, 얘네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코드와 요든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고 자료 중심 설계 같은 경우는 자료니까 입력되는 자료, 출력되는 자료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다. 이게 시험 출제된 적은 없어서 가볍게 보십시오. 이게 출제 안 된 애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또 이제 객체지향 설계는 어떤 자료와 자료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묶어가지고 추상화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게 요약, 함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추상화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 뭐 머릿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브스트랙트예요. 어브스트랙트가 뭐야? 요약하다, 암축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뭐 지하철 노선도가 있다. 얘는 사실은 지도에 있는 내용이지만 큰 지도로 딱 펼쳐보면은 그 안에 뭐 도로도 있고 지하철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알면 돼요? 함축된 지하철만 보면 되겠죠. 지하철 노선도만. 그래서 뒤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 걷어내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 추상화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구조도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모듈 간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고 얘네는 시험 문제에 필기고 실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금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 수예요. 펜아웃은 하위 모듈 수예요. 이렇게 보면 말이 좀 어렵고 실제로 이 그림, 이게 실제 출제된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F라고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얘로부터 이 F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총 몇 개예요? 3개죠. 얘가 뭐야? 펜인인 거야.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F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모듈에서 하위로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들을 얘네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펜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다 그러면 펜인은 없죠. 펜아웃은 3시인 거고 만약에 B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펜인은 1인 거고 펜아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모듈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설계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특정 모듈이 받는 입력과 출력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epth라고 하는 거는 이 상위 모듈에서 마지막 하위 모듈까지의 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 위스는 폭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펜인, 펜아웃에 대한 이게 이제 시험 개정 전부터 계속 나오던 아이들이고 개정 후에는 이제 실기도 막 나오고 했어요. 시험 내용이 그냥 야 맞아라, 내가 풀게 줄게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이걸 공부를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펜인이 높은 경우하고 펜아웃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펜인은 뭐야,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내가 A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때 얘네가 안쪽으로 위에서 상위에서 받아오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재사용 측면에서 잘 설계된 설계를 볼 수가 있대요. 시스템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동작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중단되는 단일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고 단일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대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상위 모듈들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로 오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뽀사지면 그 하위에 있는 다른 모듈들은 어떻게 해요? 제어가 안 되겠죠. 이 재사용 측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위 모듈에 있는 아이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고 펜아웃이 높은 경우는 불필요한 타 모듈의 호출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모듈, 즉 얘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거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펜아웃을 단순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도 최적화를 위한 조건은 펜인은 높이고 이게 이제 재사용 높이는 거니까 펜아웃은 낮추도록 한다. 그래서 하위 모듈의 수를 좀 줄여주는 것이 좋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 중에서 기능적 관점으로 소프트웨어에 요구된 기능이나 자료 처리 과정, 알고리즘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나눠 설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능적인 거고 얘네 처리 과정, 알고리즘 이런 것들 구조화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조 설계가 된다. 요거랑 반대되는 게 뭐예요? 네, 행위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조 설계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상위 설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상위는 틀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설계 이런 아이들이지만 실제 이제 모듈 설계는 모듈은 하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모듈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보는 게 이제 상위 설계가
담당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구조와 관련된 용어로 주어진 모듈을 제어하는 상위 모듈 수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뭐라 했어요? 위에 있는 모듈 수죠. 얘를 뭐예요? 펜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어렵지 않잖아, 시험 역시. 자, 이거 보죠. 자, 펜인과 펜아웃의 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게 기준점을 줘요. 그래서 F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얘는 펜인은 3고요. 펜아웃은 2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설계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설계는 기본적으로 추상화해야 되겠고요. 분할과 정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돼요. 그때 보시고 모듈화인데 단계적 통합 얘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번 장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과정 중에 코드 설계예요. 코드 설계는 우리가 코딩할 때 그 코드는 아니고요. 어떤 자료를 배열하기 위한 자료의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사실은 이제 시험 개정 전에는 산업기사 범위였어요.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아이들은 뒤에 보시면 이제 코드 종류가 나오는데 걔네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코딩은 아니고요. 뭔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적인 기능은 표준화돼야 돼요. 얘를 보고 얘가 어떤 것인지 우선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쉽게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드의 3대 기능은 우선 얘를 쓰는 이유는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분류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코드를 보고 얘네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를 잘 배열할 수 있어야 돼요. 부가적인 기능은 연상 기능이 있는데 연상 기능은 이 코드를 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 코드를 REF로 시작하는 거야. 뭐지? 냉장고 영어로 앞에밖에 생각이 안 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모니터다 그러면 MT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암호화도 가능해야 되고 오류 검출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요렇게 보시면은 코드 설계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성, 분류 편의성,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뭐 고유성하고 분류 편의성. 우리가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얘를 잘 관리를 해야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한번 보셔요.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만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종류에는 제일 먼저 이제 순차 코드가 나와요. 얘는 그냥 일련 번호예요.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A, B, 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는 뭐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우선은 항목수가 적고 변경이 적은 자료에 적합해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중간에 내가 중간에 하는데 뭘 넣기가 어렵고 얘를 삭제하기도 좀 어려워. 그래서 삽입 삭제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예 정리된 거, 좀 오래된 자료들 있잖아요. 그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보관해야 되는 자료들 그런 것들은 이 순차 코드를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블록 코드는 블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의 특성에 따라서 임의의 크기별로 블록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숫자를 배치하는 그런 식이 되겠죠. 자, 그룹 분류식 얘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분류식은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분류별로 나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에 이번엔 10진 분류 코드인데 그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도서 분류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서관 가보시면은 대분류가 있죠. 그 국문학 쪽은 이제 100번, 200번은 철학, 300번은 정보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에 그 서고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문학 내에도 하위 분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로 시작하는 애는 국문학인 거고 그 다음에 하위 분류로 또 뭐 다른 분류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시험 문제 출제됐던 안데 얘는 표의 숫자 코드예요. 유효 숫자 코드. 즉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127 이러면 뭔가의 크기라는 느낌이 들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은 뭐 책상판이다. 그러면 두께가 127이고 폭이 890에 길이는 1, 2, 4, 5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연상 코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다른 말로 기호 코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TV다. 그리고 39인치다. 뭐 컬러다. 아니면 뭐 UHD다. 그럼 UHD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전자제품 구매하면 뒤에 코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상 코드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코드 오류의 종류인데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오류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필사 오류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1, 2, 3, 4를 입력해야 되는데 1, 2, 3, 7을 넣는 거야. 전위 오류는 이 두 자릿수가 바뀐 거예요. 이중 오류는 이 두 자릿수가 다 바뀐 거야. 두 번 바뀐 거야. 생략은 1, 2, 3, 4 해야 되는데 4를 빼먹은 거. 그 추가는 1, 2, 3, 4까지만 해야 되는데 추가된 거.
임의 오류는 뭐 그냥 뭐 냅다 위에 있는 거 모두 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임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와 대상 항목의 중량, 면적, 용량 등의 물리적 수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얘네 수치를 임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같은 경우 제가 요즘에 이제 사무실 이전을 해가지고 책상을 사는데 책상을 받아보면은 책상 코드가 있어요. 뭐 폭이 900, 아니면 깊이가 80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의 숫자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드의 기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복잡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코드의 설계에서 일정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순차 코드죠. 당연히. 자, 요거 보니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얘는 트랜스크립션인가 트랜스포지션인가요? 위치에 대한 거잖아. 그지? 트랜스포지션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코드 설계 중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코드 대상 목적을 선정한다. 사용 범위와 기간, 코드 부여 방식, 코드 목적의 명확화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뭘 코드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장이 좀 많아요. 쭉 넘어가서 또 이번에는 중간에 구조적 개발 방법론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는 구조적 개발 방법론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이제 구조적 개발 방법론을 보는 건데 이 구조적 분석이라고 하는 아이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건 뭐예요? 자료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자료 흐름도 얘가 이제 중요해요. 자료 사전, 소단위 명세서를 이용을 해요.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이제 구조적 분석 도구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자료 흐름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자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업체 내에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 자료 흐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네를 다른 말로 버블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 중심으로 표현을 하고요. 뭐 작성 원칙은 출력 자료 흐름은 입력 자료 흐름을 이용을 해서 생성한다. 얘네는 그냥 간단히 봐주시고 입력, 출력 자료 자체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자료의 위치나 방향은 필요 없어요. 자료 흐름 변화의 형태에는 본질 변환, 합성의 변환, 관점의 변환, 구성의 변환 등이 있고 자료 보존의 원칙 또는 최소 자료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순서 처리 원칙, 영구성의 원칙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된다만 간단히 보시고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애는 얘예요. 그래서 자료 흐름도가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요. 구성 요소가 나오고 얘네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도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얘네 종류도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프로세스는 얘네는 처리예요. 처리.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자료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처리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고 자료 흐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료 저장소는 이렇게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입출력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단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소단위 명세서가 나오는데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 프로세스 처리 절차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단위니까 작은 명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작게 쫄게 가지고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 버블 프로세스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으로 프로세스 명세서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프로세스 명세서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명세서인 명세서인데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석가의 문서고 자료 흐름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사용한다. 그래서 서술 문장, 구조적 언어, 의사결정 나무, 의사결정표, 그래프 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간단히 봐주시고 구조적 언어, 의사나무, 의사결정표라고 하는 애 간단히 정리하자 보면 이제 구조적 언어는 자연어 일부로 한정된 단어와 문형, 제한된 구조를 이용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이용하는 명세 언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표현하는 언어고 의사결정 나무는 현재 상황과 목표 상황 관련성을 나무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나무 가지가 뭐 이렇게 뻗어나가죠. 이런 형태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결정표는 복잡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 뭐 보통 회사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통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쓰는데,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런 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의사결정표라고 한다.
자,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이게 자료 사전이고 여기에 있는 코드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은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A는 10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A하고 B를 연결한다. 생략할 때는 이렇게 가로 안에다 넣어요. 그래서 A를 생략한다. 그리고 A, 바, 이걸 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C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고 반복하는 거죠. 뭐 3을 반복해라. 그래서 반복을 할 때 얘를 뭐 4번 반복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는 주석이에요. 이 안에다가 설명을 넣는 거죠. 얘네 코드는 꼭 기억하세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 사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료 흐름도에 기술된 모든 자료의 정의를 기술한 문서다. 그리고 구조적 시스템 방법론에서 자료의 흐름도, 소단위 명세서와 더불어서 중요한 하나의 도구다. 자료 사전 이해도를 높이고자 할 때는 하향식 분할 원칙에 맞춰서 재정의한다. 자료 사전에 기술해야 될 자료는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자료의 항목, 저장소를 구성하는 항목, 의미, 그다음에 원소 단위의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구조적 설계에서 세분화된 그랬으니까 얘는 미니 스펙이 되겠네요. 그지? 미니 스펙. 이렇게 스펙시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소단위 명세서라고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셔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은 영문으로 쓰시오, 한글로 쓰시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돼요. 하도 이게 논란이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소단위 명세서 쓰셔도 되고 미니 스펙 쓰셔도 되고요. 자, DFD 자료 흐름도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단말은 원으로 표시한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됐네요. 단말은 뭐예요?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하죠. 원은 뭐였어요? 네, 프로세스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도형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로도 나오고 실제 그림으로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전 작성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갱신이 쉬워야 된다. 이름이 중복되어야 된다. 이름이 중복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굳이 얘네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이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로 오른 것. 좀 전에 봤었죠. 우리 프로세스 있었고 흐름 있었고 저장소, 코멘트 이런 거 없었는데 프로세스 있었고 데이터 흐름도 자료 저장소 있고 터미네이터, 터미널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12번째 모듈입니다.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뭐 하나의 기능을 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코드의 집합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하는 거고 얘네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코드를 의미하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재사용이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 개발 기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화 시켜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차를 만든다. 그러면 현대차에서 나오는 디젤 엔진 또는 가솔린 엔진은 다 어때요? 다 똑같은 엔진 쓰죠. 배기량만 좀 차이가 나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표준화해가지고 뭔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갖다 막 쓸 수가 있어. 그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마찬가지. 핸들도 마찬가지. 시트도 마찬가지. 이런 거죠. 시스템 개발 시에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듈은 독립성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독립성에 따라서 결합도와 응집도에 의해 측정이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합도하고 응집도 요거 뭐 다른 말로 이제 서브 루틴, 서브 시스템 작업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수 선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기억 장치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모듈마다 변수를 정의하지 않고 상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각 모듈을 기능을 서로 다른 모듈과 과도한 상호작용을 회피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기능적 독립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결합도 응집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필기고 실기고 그냥 무자막자하게 출제가 되는 애들이고 아주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결합도라고 하는 애는 커플링이잖아요. 커플링.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 자체가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 서로 다른 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이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아요. 왜?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들이 별도의 모듈로 존재하는데 얘네가 너무 가까워. 너무 똑같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다. 자료 결합도가 설계 품질이 가장 좋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만들면 모듈의 독립성이 향상되고 시스템이 유지 보수 작업이 쉬워져요. 그지? A라고 하는 기능, 예를 들면 결제 시스템 아니면은 뭐 회원 관리 시스템 얘네가 너무 붙어 있게 되면 나중에 회원 관리 시스템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 시스템까지 같이 만져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아예 모듈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합도가 낮을수록 좋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그 결합도가 약한 것 뭘까? 자료 결합도예요. 자료 결합도.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된 경우예요. 인터페이스는 서로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결합도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모듈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 그냥 인터페이스로 연결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서로 공유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다음에 이제 스탬프 결합도예요. 두 모듈 간에 같은 자료 구조를 조회하는 경우에 결합도고 자료 구조의 어떠한 변화, 즉 포맷이나 구조에 변화하는 것을 조회하는 모든 모듈 및 변화되는 필드로 실제 조회하지 않는 모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료 결합도보다는 살짝 더 결합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배열, 레코드 이런데 우리가 사용한다. 이 순서도 기억하세요. 자스가 먼저야.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주는 게 중요한데 자스제외 공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스제외 공내 자스제외 공내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자, 제어 결합도는 말 그대로 제어에 해당하는 것을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구조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대요. 결국은 제어 신호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자, 다음에 외부 결합도예요. 어떤 모듈이 외부로 선언한 변수, 외부 선언한 변수를 갖다 쓰는 거. 변수를 공통으로 쓸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얘네가 뭐 A라고 하는 모듈과 B라고 하는 모듈이 서로 같은 변수를 쓴다면 어때요? 그 선언한 변수가 양쪽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외부 결합도라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니야. 자, 공통 결합도는 여러 모듈이 공통 자료 영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메모리 영역이든 아니면 저장소 영역이든 얘네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한 공간을 같이 쓰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얘네의 결합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내용 결합도가 이제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강한 결합도를 가지고 있고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내부 자료 얘네를 참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지? 우리 뭐라 그랬어요? 모듈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높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내용 결합도는 뭐라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순서도 기억하세요. 자, 쓰제외 공내 그죠? 다음에 이번엔 응집도예요. 자, 응집도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모듈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모듈이 있으면 이 안에 각각의 어떤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어 문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끈끈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관련 높은 애들끼리 모여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응집도라고 한다. 그래서 모듈이 독립적 기능으로 구성됨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결제다. 이 안에는 모두 다 결제에 관련된 내용들만 들어있는 거죠.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응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응집도가 낮다는 것은 요소 간의 관련성이 적음을 나타내요.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기능적 응집도. 얘 같은 경우는 응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응집하다라고 하는 거는 끈끈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듈 내외 모든 기능 요소들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순차적 응집도는 한 모듈 내부의 한 기능 요소에 의해서 출력 자료가 다음 기능 요소의 입력 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얘는 그래도 뭐야? 이미 출력은 됐어. 내가 내 안에서 처리는 했고 그 다음의 것을 다른 애한테 주는 형태가 되겠고. 교환 응집도는요. 같은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자값이 모인 경우. 얘도 그리 좋은 건 아니지. 절차적인 거는요. 모듈이 다수의 기능을 가질 때 모듈 내부의 기능 요소들이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 시간 응집도는 특정 시간에 처리되는 여러 기능을 모아서 한 개의 모듈로 작성하는 경우. 논리적 응집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된 처리 요소들이 하나의 모듈을 형성하는 경우. 자, 우연적 응집도가 가장 안 좋아요. 얘는 모듈 내부의 기능들이 서로 관련 없는 애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지?
뭐 결제하는 곳에 뭐 그냥 다른 게 로그인이 회원가입 뭐 이런 것들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아입니다. 그럼 모듈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응집도는 높게 해야 돼요.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내부에 있는 요소들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거고, 결합도는 A라고 하는 모듈과 B라고 하는 모듈이 있을 경우에 얘네가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낮아야 되겠지. 얘는 높아야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지보수가 수월해야 하며 복잡도와 중복을 피해서 입구와 출근은 하나씩 갖도록 하고,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을 줄인다. 모듈 간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 설계에서 계층적 자료 조직을 나타낸다.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고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상식적인 내용들이니까 개념적인 거 파악하시고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논리 조직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경우래요. 모듈이 다른 모듈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결합도가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제어 신호를 이용한다 그랬지. 문제 답이 있어요. 얘는 제어 모듈이 돼요. 네, 컨트롤 결합도라 그랬지. 커플링이 되는 거죠. 커플링 이렇게 돼야 되나? 자, 응집도라고 하는 거는 모듈 하나 내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응집도의 종류 중 서로 간에 어떠한 의미 있는 연관 관계도 지니지 않는데, 이건 뭐야 우리? 우연적 응집도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나쁘다 그랬지.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적당한 모듈 크기 유지,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해서 복잡도와 중복을 줄인다. 모듈 간의 결합도가 강할수록 좋아요? 아, no. 반대지. 모듈 간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다. 자, 4번이에요. 지금 까다로운 문제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4번.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롭죠.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일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게요. 희소식은 이 문제가 예전에도, 개정 전에도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항상 똑같이 나와요. 1번이 답이야. 1번이 답이야. 그지? 우리 이제 큐넷에서 보는 시험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롭다, 어렵다 하는 애들은 다음에 바뀌지가 않아요. 자, 결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 결합도. 우리 결합도 중에 제일 뭐예요? 제일 약한 애가 이 녀석이고, 가장 좋은 애가 긍정적인 애가 되겠죠. 좋은 아이가 얘가 되는 거예요. 두 모듈이 매개 변수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전달한대요. 이거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료 구조 형태로 전달되어 이용될 때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두 개가 모두 다 뭐예요? 양쪽에서 두 모듈의 자료 구조를 같이 쓴다. 자료 구조를 같이 쓴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탬프 결합도예요. 됐죠? 우리 자료 결합도 같은 경우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료 요소만 가지고. 그래서 자료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자료 구조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스탬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네를 정리할 때는 전체 내용을 보지 말고 키워드를 잡고 얘가 뭐다 이렇게 매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어서 계속 모듈하고 컴포넌트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모듈은 어때요? 소스 코드의 집합이야, 둘 다. 하지만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컴포넌트에는 인터페이스를 갖는다. 선생님, 좀 아까 우리 모듈에서 서로 자료를 인터페이스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분류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예, 사실 그렇죠. 그지? 그래서 분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듈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모듈 하나의 기능, 즉,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제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에도 다양한 단계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지? 그 기능들을 우리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제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결제 시스템하고 우리 장바구니하고 연결하고 또는 결제 시스템하고 또는 쇼핑몰하고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다른 큰 컴포넌트 등과 연결이 되는 거고, 모듈이라고 하는 건 소스 코드의 집합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긴 해요. 실행 단위로 만들기는 하지만 얘네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진 못해. 됐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모듈하고 컴포넌트 서비스 비교가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듈 분할의 특징이에요. 모듈을 분할하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결합도를 줄이기 위한 거죠. 응집도를 높이고. 그래서 설계 질을 측정하고 유지 보수가 쉽고 재사용이 쉽게 만들기 위해서 모듈을 분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듈 분할 시에 영향을 주는 설계는 추상화, 모듈화, 정보 은폐, 복잡도, 시스템 구조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다음에 재사용과 공통 모듈이에요. 재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유지 보수 쉽게 하고 또 개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모듈은 뭘까? 여러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애를 공통 모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재사용 규모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하고 객체 단위로 하느냐,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느냐, 또는 컴포넌트로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와 객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네의 집합을 컴포넌트라고 보면 되고 컴포넌트의 집합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으니까 한번 정리. 자, 공통 모듈은 서브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우리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GPS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럼 GPS는 뭐야? 공통 모듈인 거야. 지도에서도 쓰죠. 요즘에는 뭐 쇼핑할 때도 쓰죠. 배달 앱 할 때도 쓰죠. 그 어때? 이거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모듈이잖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 모듈 명세 기법에는 뭐가 있을까? 정확성, 당연히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있어야 돼.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나와도 그냥 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적성까지. 다음에 모듈 명세와 도구가 있어요. 모듈 명세와 도구라고 하는 애는 모듈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 NS도표, 의사코드, 의사결정도, 상태 전이도, 행위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애 중에 이제 NS도표인데 사실은 얘는 이제 산업기사에 개정전 산업기사에 나오는 시험 범위가 됩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순차, 선택, 반복을 사각형으로 도식화한 거다 정도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어 구조는 순차, 선택, 다중 선택, 반복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기본 순차 구조는 1, 2, 3, 4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선택, 분기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고 참일 때, 거짓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표시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조건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두 while은 이제 반복문이에요. 반복 구조일 때 이렇게 사용한다. 가볍게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 모듈에 대한 명세 기법 중에서 해당 기능에 대해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료화, 명료성이 되겠죠. 명료성. 명료하게 이거 하나만 두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장점이 아닌 것이라 그랬어요. 재사용이라 그랬죠. 장점이라 그랬어요. 개발 시간 비용 감소,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생산성 증가, 고급 프로그래머 배출이 쉽다. 재사용 쓰면은 뭐야? 그냥 저거 프로그래머 데려다가 얘 연결만 해. 끝. 이렇게 되겠죠. 자, 공통 모듈의 재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컴포넌트, 함수와 객체, 어플리케이션인데 더미 코드는 아니죠. 더미 코드는 바보 코드잖아요. 바보 코드.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 자, NS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 표현 방법이다. 연속 선택, 다중 선택, 반복. 제어 논리. 이것도 좋아요. 주로 화살표 아니죠. 도형,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3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뼈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권형도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의 상호작용, 관계, 특성 이걸 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여러 가지들의 원칙의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틀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조립할 것이냐, 레고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조할 것인지를 본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역할은 우선은 뭐 설계 구현을 위한 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인 틀을 제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럭처 프레임하고 넌 스트럭처 프레임이 나오는데 스트럭처는 구조고 넌 스트럭처는 구조가 아닌 그런 아이들이 되겠죠.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는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품질 속성이죠. 그래서 당연히 아키텍처는 성능이 좋아야 되겠고, 그리고 운용성이 좋아야 되겠고, 보안성, 시험 용이성, 가용성, 변경 용이성, 사용성, 이것도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해요. 특징으로 보면 간략해야 되겠고요. 추상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가시성, 딱 봤을 때 뭔지 알아야 되겠고, 또 복잡도 관리 유형에는 과정 추상화, 데이터 추상화, 제어 추상화, 뭐 이런 추상화를 통해서 복잡성을 좀 줄여준다. 그러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뭔가 압축해서 딱 보고 이게 뭔지 알 수 있도록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우리가 구축한 얘네가 어떤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 시스템은 어떤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시스템 실행 시 어떻게 행동하고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 자, 시스템은 어떻게 비소프트웨어인 CPU나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개발팀 등과 관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에는 우선은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고, 시험 문제 나온 건 이제 프레임워크를 물어봤어요.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에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실리게 되는데, 그 중에 그냥 골조, 예를 들면 1층, 2층 기둥, 1층, 2층 기둥, 이런 식으로 큰 틀의 어떤 골조들만 보는 것을 우리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해결하거나 서술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건물은 공장인지, 상가인지, 주택인지 이런 것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설명서가 되겠죠. 설계도 설명서 이렇게 되겠고, 스테이크 홀더라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당연히 있겠죠. 스테이크, 고기를 들고 있는 해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서 이해관계자래요. 다음에 관심사가 있어요. 관심사.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느냐. 관점, 뷰 이런 아이들이 있다. 종류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당연히 아키텍처를 기록하기 위한 그런 문서가 되겠는 거고, 이해관계자, 관심사, 관점, 뷰 이렇게 된다. 시험 문제 또 이제 자주 나오는 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4+1 뷰 모델인데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이제 시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얘가 사실은 이제 부치 형님께서 UML이 정의되면서 이 방법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느냐? 로지컬 뷰, 그리고 임플리먼트 뷰, 그 다음에 프로세스 뷰, 디플로이먼트 뷰, 유즈 케이스 뷰 이렇게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즈 케이스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분석 및 설계 부분, 로지컬이니까 논리적인 뷰가 되는 거고, 얘는 실제 임플리먼트 구현이니까 프로그래머가 코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하는 부분, 프로세스는 시스템 통합하는 부분, 디플로이먼트는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얘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총 4+1개의 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구글링을 하시면 예전 버전이 있고 최신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여기 나오는 걸로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원리가 있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순해야 되겠죠. 아키텍처는 효율적이어야 되겠고, 분할 계층화, 추상화, 모듈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추상화, 모듈화, 그리고 단순성 이렇게 되겠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추상화하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론이 나오는데, SAAM이라고 하는 애와 ATAM, 그다음에 CBAM, ARID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냥 종류 정도만 간단히 기억하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특징 중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간결해야 한다. 간결성. 이거 뭐예요? 끝났네. 간결성 또는 간략성 이렇게 되겠죠.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이게 됐네요. 로지컬 뷰나 임플리먼트, 프로세스, 디플로이, 유즈 케이스 뷰 5개의 뷰로 표현된 것을 4+1 뷰 모델이라고 한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디스크립션 있어야 되겠고, 스테이크홀더 있어야 되겠고,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아키텍처의 공통된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소프트웨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서브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를 다룬다. 구성 요소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의해야 된다. 시스템 설계와 개발 시 적용되는 원칙과 지침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아키텍처에서는 구성 요소들의 인터페이스까지 보진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 인터페이스 설계 쪽에서 가게 됩니다. 이건 아마 다음 장에 나오게 돼요.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자, 다음 중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방법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SAM, ATAM, CBAM, BAM 이거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 자, 바로 이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을 볼게요. 이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설계도를 미리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아예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키텍처 패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디자인 패턴도 나오게 되는데 얘는 아키텍처 패턴이에요. 그래서 종류에는 레이어, 클라이언트 서버, 마스터 슬레이브, 파이프 필터, 브로커, 피어 투피어, 이벤트 버스, MVC, 블랙보드, 인터프리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설계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청에 가보시면은 건축과에 가보시면 저희는 이제 시골이거든요. 시골이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많이 줘요. 그러면 그 전원주택 자주 짓는 그 전원주택 그 카탈로그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설계의 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책자에. 그래서 그걸 보고 설계사 사무소에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야, 나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대신에 방 크기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쉽게 우리가 그 똑같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시청에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잘 확실하진 않지만 그 책자가 있어요. 진짜 저희 동네는 있어요, 그게. 그래서 보면서 너무 너무 이쁜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것도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몇 번이에요 하고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이걸로 저는 여기 있는 건 100평인데 저는 30평으로 져주세요. 그럼 30평으로 져주는 거야. 이게 바로 아키텍처 패턴이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종류들로 레이어드 또는 클라이언트 서버 형식이냐, 마스터 슬레이브 형식이냐, 파이프 필터 형식이냐, 브로커 형식이냐,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쓰면 당연히 개발 시간이 단축되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고품질로 바뀌게 되겠죠. 바뀌는 게 아니라 고품질이 나오겠지, 당연히. 엉뚱하게 아무 그냥 개념 없이 가서 집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내가 그냥 골라서 쓰면 되니까. 또 안정적이야. 표준화돼 있으니까.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편해요.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끝. 그치? 시스템 구조 이해도가 높아서 유지 보수가 또 유리하고, 아키텍처 패턴은 아키텍처 스타일이나 표준 아키텍처 다 같은 말이다. 우선은 계층 패턴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소프트웨어를 계층 단위로 분할해가지고 N티어, N이 이게 넘버즈예요. 넘버즈, 숫자. 티어는 층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층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간단하게 정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MVC는 모델 뷰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얘는 모델과 그리고 뷰 컨트롤러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은 핵심 기능하고 데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뷰는 결국은 뭐가 되겠어? 뷰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하는,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이렇게 구성이 된다. 자, 얘의 장점은 같은 모델에서 다수의 뷰를 생성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동적으로 연결 및 해제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사용자 행동에 대한 불필요한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 있고 복잡성이 증가한다. 이 MVC는 시험이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VC가 각각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서버와 다수의 클라이언트 형태로, 그러니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고 하죠. 은행은 서버가 있고 각각 은행의 그 지점마다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는데, 파이프 필터예요. 파이프는 뭐야? 배관이죠. 물이 가거나 하수가 가는 어떤 그런 관이야. 여기에서는 우리 이제 정보 처리니까 뭐야? 데이터의 흐름이 흐르는 거야. 이 안에 자료가 흐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필터는 파이프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 생각해 보세요. 급수했는데 녹물이 나와. 근데 필터를 거치면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 필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는 자료를 보내고 필터는 얘네를 변경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자, 각 처리 과정은 필터 컴포넌트에서 이루어지고 처리되는 데이터는 파이프를 통해 흐른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자, 이 파이프는 버퍼링 또는 동기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컴파일러, 연속한 필터들은 어휘 분석, 파싱, 의미 분석, 그리고 코드 생성을 수행한다. 장점으로는 필터 교환과 재조합을 통해서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단점으로는 상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데이터 변환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즉, 필터단에서 뭔가 부하가 걸릴 수 있다. 활용은 컴파일러,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코드 생성, 이렇게 뭔가 변환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또 패턴을 볼게요. 피어 투피어는 동등 연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피어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이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는 아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결정이 되는데 피어투피어는 상황에 따라 얘네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네는 분산 컴퓨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자, 브로커는 뭐예요? 중간에 누군가 끼어 있는 거죠. 그지? 컴포넌트가 컴퓨터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바로 컴포넌트가 브로커가 되는 거죠. 요청에 응답하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존재할 때 적합하다. 자, 블랙보드는 뭐예요? 블랙보드. 이게 흑판이잖아, 흑판. 칠판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해결 전략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네를 사용하고 음성 인식이나 신호 해석 이렇게 음성 인식이나 신호 해석은 뭐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다음에 이제 이벤트 버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스 이벤트가 메시지를 발행하면 해당 채널 구독자가 메시지 수신 후에 해당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버스 주로 이벤트를 처리해서 이벤트 소스, 이벤트 리스너, 그다음에 이벤트 버스 등 세 가지 주요 컴포넌트를 갖는다. 자, 소스는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특정 채널로 메시지를 발행하고 리스너는 특정 채널에서 메시지를 구독한다. 이렇게 된다. 자, 리스너는 이전에 구독한 채널에 발행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림을 받는 형태로 이벤트 버스 방식. 인터프리터는 얘는 동시 통역사잖아요. 그래서 특정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우리가 동시 통역사를 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화되고 재사용해 가능한 솔루션을 뭐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이렇게 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의 구조에 속하지 않은 거 레이어도 있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블로커 있었는데 파이프 라인이 아니라 필터죠. 필터 이렇게 되겠죠.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설명을 옳은 것은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다. 이거 맞나요? 자, 서브 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를 처리받아서 넘겨주는 과정을 반복한다. 계층 모델 이거 아닌데 세 개의 서브 시스템 이거 MVC잖아. 그지?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지는 1번이 되겠네요. MVC 구조 아닌 것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되겠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패턴 구조 중에서 계층, 레이어 계층의 4계층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지엽적으로 문제가 만들어진 거고 기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표현 계층이다. 뭐 이것만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째 이제 객체 지향 설계입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이고요. 이 객체 지향 설계 외에 또 우리가 이제 구조적 프로그래밍과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고 객체 지향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해가 쉽고요. 디버깅이 쉬워요. 이름 그대로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의 입구와 한 개의 출력 구조를 갖는다. 고투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분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는 어느 것으로 처리가 되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분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문은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 순차, 선택, 반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절차적 프로그래밍인데 얘는 보통 인터프리터에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함수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C나 자바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으로 이번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에요. 절차적인 건 이름 그대로 명령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뭐 함수 기반으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뭐 구구단을 계산하는 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로시저로서 펑션 외에도 서브루틴이 문법적으로 구현되어 있고 절차 언어의 경우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가 많아지겠죠. 당연한 거죠. 뭐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하는 기능들이 많아질 테고 그거에 따라서 다 함수들이 선언이 돼야 되니까 함수가 타 프로그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과 별개로 데이터 취급이 되고 완전하지 않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썼던 뭐 C나 자바는 아니고 이제 C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는 뭐 인터프리터 언어인 베이직 뭐 이러한 것들. 자, 객체지향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될 텐데 이 객체지향 방법론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들을 객체로 보고 얘네를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 대상체 자체를 뭘로 보는 거냐면 바로 객체를 보는 거예요.
이 객체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바로 속성과 메소스로 구성이 돼요.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면은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사람은 팔이 있어. 또는 뭐 다리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팔과 다리가 하는 것들이 있겠죠. 팔은 뭐 글을 써. 또는 다리는 걸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를 대상화해서 얘네들의 속성과 메소스를 구분을 하고 얘네를 모델링하는 것을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우리 절차적이거나 구조적인 것보다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설계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내에 이제 오브젝트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객체들 간의 통신,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에 의해서 얘네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객체지향의 구성 요소예요. 우선은 제일 먼저 오브젝트, 객체가 나오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하고 함수를 묶어서 캡슐화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프로그래밍에서 컨트롤하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오브젝트고 이 오브젝트는 이제 어트리뷰트와 메소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간의 메시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 오브젝트 중에 비슷한 아이들, 유사한 아이들을 묶어 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구조적 기법에서는 단위 테스트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우리가 나눠지게 돼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반이죠, 반. 그래서 뭐 멍멍이들이다 그러면 멍멍이 클래스 이렇게 하면 멍멍이에는 치와와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삽사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다 개야. 개는 개인데 개들끼리 모아놓은 걸 클래스라고 하는 거고 오브젝트는 삽사리, 뭐 땡치리, 멍멍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분화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실을 보통은 클래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학년 2반 그러면 1학년 2 클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한다. 자, 클래스는 하나의 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멍멍이라고 하는 애는 유전자 자체가 멍멍이잖아요. 그지? 멍멍어가 아니라 멍멍이. 멍멍이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다리가 4개야. 그지? 이런 어떤 틀이 있어. 그 다음에 네 다리로 걸어. 네 다리로 걸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 멍멍대.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틀을 잡아놓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4개고 멍멍대고 네 다리로 뛰어다니는 애들은 멍멍인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브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여기에 멍멍이들 중에 예를 들면 다리가 4개면 다리 이런 것들 또 변수, 인스턴스 이렇게 구성이 된다. 여기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실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 안에는 오브젝트가 있고 오브젝트는 어트리뷰트와 메소스로 구성이 되고 서로 얘네가 자료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내에서는 객체 내에서는 캡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내에서는 우리가 추상화가 되고 상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로 우리가 자료를 아니면 타입을 이렇게 상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멍멍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의 하위에 멍멍이 중에 좀 전에 뭐 진돗개다 뭐 이렇게 하면 멍멍이 중에서도 진돗개가 갖는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갖는 애들이 있겠죠. 다리가 4개고 멍멍이고 그 다음에 4다리로 뛰는 거 이거는 그냥 틀로 가져가는 거고 걔네를 상속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돗개는 노란색이다 또는 한국에서 자란다 뭐 용맹하다라고 하는 그 외에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죠?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객체 지향의 특징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캡슐화가 나옵니다. 캡슐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알약처럼 생긴 이 캡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애들을 하나의 캡슐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이 높은 애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보 은닉을 할 수가 있죠. 저 캡슐 안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몰라도 돼. 그냥 그것만 먹으면 감기가 나. 이런 거죠. 자, 결합도가 낮아져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성이 높아진다. 즉, 어떤 기능을 하는 하나의 감기약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감기약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코감기약도 있고 목감기약도 종합감기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 가서 감기약 처방 받아 보시면은 약을 한 2-3개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열제, 감기약 주죠. 콧물약이다 그러면 콧물약 주고 그다음에 위장약 주고 이렇게 3가지를 주게 되는데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서로 달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면 큰일 나지. 그래서 이런 식이다. 그리고 그 약을 먹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지? 그냥 약만 나오면 낳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감기만. 이런 거다. 자,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캡슐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 내부의 속성하고 메소스를 숨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 숨기는 이유는 숨기려고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페이스를 단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속성과 메소스를 오픈해서 얘네를 각각 다 컨트롤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감기약이라고 하는 애, 그중에 목감기약이다 그러면 목감기약이라고 하는 애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고 걔 처방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즉 목구멍으로 먹느냐 아니면 주사로 맞느냐 아니면 똥구멍에 넣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어떤 뭐 약효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사이드 이펙트. 이게 예기치 못한 문제, 외부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추상화는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추출해낸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을 컴퓨터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추상화다. 이 종류에는 기능을 추상화하고 제어와 자료 추상화를 합니다. 요거 종류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기억. 자, 상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위에서 정의된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양이죠, 고양이. 고양이는 우리 사자의 사촌이잖아. 그지? 뭐 걔네들은 크기는만 좀 다르고 다 비슷하게 생겼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위에다가 얘네 공통되는 속성들만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위에 상속을 시키는 거예요, 걔네를. 다리가 4개야. 털이 누래. 또는 뭐 야옹은 아니고 어흥거리지. 뭐 소리 나는 거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한다든지. 뭐 내장이 있어. 그 육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에서 만들어 놓고 하위에 상속해서 얘네를 갖다 쓰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그렇다. 자, 다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가 결국은 상속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했을 때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과에 고양이가 있고 사자가 있는 거죠. 모양이 다르잖아. 크기가 다르죠.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형성이다. 자, 객체 지향 기법에서의 관계성이 있어요. 자, is number of 얘는 참조의 이용 관계. 그다음에 is part of 얘는 집단화. is a 얘는 뭐야? 일반화. 요건 앞에서 우리 UML 보면서 또 봤었죠. 그래서 일반화가 이가 기본적인 우리가 상속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단어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is parts of니까 파트 A 파트 B 파트 뭐야? 각각의 묶음, 집단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is member of 멤버라고 하는 거는 그 애들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각각 구성원들의 연관성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또 문제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객체 제한 기법에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할 객체의 구체적인 연산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메소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연산을 메소스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를 객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 전체와 부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내는 거 객체 제한 분석이잖아요. 자,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기본 구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그랬는데 일괄 구조라고 하는 거 우리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되겠죠? 재사용성 높아집니다. 변경 발생 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다. 좋아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에 물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상속에 대한 내용이죠. 객체 제한 테스트 중에서 구조적 기법에서 단위 테스트와 같은 것, 우리 뭐라 했어요? 단위,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네, 클래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또 계속해서 객체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 보겠습니다. 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있어요. 오버로딩은 이건 우리 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뭐야? 과적. 차에다가 너무 많이 실은 거야. 그래서 한 클래스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스를 여러 번 사용하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은 거야. A라고 하는 메소스를 정의하면서 각각의 데이터의 형이나 개수가 달라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오버로딩이에요. 즉 A라고 하는 애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메소스를 선언을 했는데 얘가 여기저기서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오버라이딩은 얘는 상속에서 사용이 됩니다. 상속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은 덮어쓰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덮어쓰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최우선으로 다른 것보다 우선인 즉
기존에 있던 거 덮어 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사용이 되고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한 메소스를 하위 클래스에서 변경해서 덮어 쓰는 거예요. 재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메소스 이름이 한 클래스에서 같아요. 얘는 상속 관계에서 두 클래스가 같아요. 메소스 이름을 같이 쓰는데 오버로딩은 한 클래스에서 쓰는 거고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쓰는 거다. 매개 변수의 개수, 매개 변수의 타입은 얘네는 서로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버로딩 할 때는 똑같은 메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타입, 데이터의 형이나 변수로 입력되는 값들의 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상속관계에서 접근 제한은 얘는 무제한이고 얘는 범위는 같거나 커야 되고 사용은 같은 이름의 메소스를 중복해서 쓸 때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스를 다시 한번 정의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한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객체지향 설계 원칙에서 솔리드가 있어요.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죠? 솔리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옛날에. 단일 책임의 원칙이에요. 모든 클래스는 단일 목적으로 생성된다. 개방 폐쇄의 원칙이에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는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되지만 수정에 대해서는 확장은 개방되고 수정은 닫혀 있어야 돼요.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 부모 클래스가 들어갈 자리에 자식 클래스를 대체해도 계획대로 자숙해야 된다. 요게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관계에서 사용되는 원칙이 뭐야?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에요. 상위에서 선언한 것을 하위에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페이스 분리예요. 당연하겠죠.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스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의존 역전이에요. 의존 관계를 맺으려면 변하기 쉽고 변하는 빈도가 높은 것보다 변하기 어렵고 변화 빈도가 낮은 것에 의존한다. 객체지향 방법론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개발 방법론에 대한 종류 구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 부치 형님이 나와요. 부치. 이거는 OOD라고 해서 이런 아이가 있다.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OSE 같은 경우는 Object Oriented Software Engineering 이렇게 되는 거고 OMT는 럼바우 형님 계속 나오죠. 럼바우 형님이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 사용했던 거 앞에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코드와 요던 기법.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 거죠.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에서 ER 다이아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클래스 설계인데 이제 클래스 설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대학교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확정되진 않았단 말이지. 몇 명을 뽑을지 어떤 애들을 뽑을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즉 속성, 즉 여기에서 사용돼야 될 어떤 특성들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클래스의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 메소스 내부의 로직, 객체의 상태 변화, 오퍼레이션의 관계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각각의 클래스가 또 서로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서로 자료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구현, 클래스 사용, 클래스 확장 이런 아이들이 있다. 간단히 봐주시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협약, 이게 계약이죠. 컨스트랙트가 계약이죠. 계약에 의한 설계,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건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행 조건, 결과 조건, 불변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만 문제 답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출제돼도 문제답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객체지향 기법에서 한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 메소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같은 이름의 메소스를 여러 개 정의하면 클래스 내에서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과적, 오버로딩이 되겠죠. 객체지향 기법에서 클래스 사이의 부분 전체, 그죠? part whole 또는 is a part of 관계로 설명되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거 우리 앞에서 뭐였어요? 이거 part 집단화가 되겠죠.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객체지향 분석 방법론 중에서 ER 다이어그램 쓰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코드와 요돈. 자,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객체지향 설계 원칙은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스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얘네 뭐예요? 분리되어야 된다는 의미잖아. 맞습니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쉽잖아요. 자, 객체지향 설계 원칙 중에서 서브 타입,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는 어디서나 자신 기반 상위 클래스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죠. 이거 뭐야? 상속에 대한 거 리스코프 치환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녀석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번엔 16번째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아키텍처 패턴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설계도의 표준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디자인은 인테리어의 표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각각 다른 건설사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평형이 비슷한 형태가 많죠. 이게 바로 이제 아키텍처 패턴이 되는 거고 디자인 패턴은 안에다 장을 넣을 거예요. 응? 장롱을 넣는다든지 싱크대를 넣는다든지 이런 각각의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표준을 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쓰게 되면 개발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이미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야, 몇 번째 있는 패턴을 우리가 쓸 거야.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뭐 이런 거죠. 또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쉽고 재사용을 통해서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설계 변경 요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객체 지향 설계 및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고 단점은 객체 지향 설계 구현 위주로 사용이 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 패턴의 이름, 그리고 문제 및 배경, 그 다음에 해법, 결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는 이거 이렇게 하자,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정해놓은 미리 디자인을 잡아놓은 것을 우리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자, 추가적인 요소에는 알려진 사례, 간단한 사례나 샘플 코드 또는 원리나 정당성, 근거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얘네는 시험 문제에 또 엄청 출제가 됩니다. 이런 디자인 패턴을 정해놓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GOF 디자인 패턴이에요. 깡패죠. 4명의 깡패다. 그래서 4명이 모여서 얘네를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객체 제한 설계 단계 중에서 재사용에 관한 유용한 설계 디자인을 패턴화한 거예요.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장을 짤 때 한쪽을 보통 30cm로 하거든요. 그래서 30, 60, 90, 100, 1200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를 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생성 패턴이에요. 이게 생성 패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관련된 그런 패턴들이고 이 하위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팩토리 메소스. 팩토리 뭐예요? 공장이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즉 만들 때에 해당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얘네를 분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얘네는 생성 패턴이죠. 그러니까 생성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팩토리가 뭐야? 공장에서 만드는 방식을 정하는 게 바로 팩토리 메소스고요. 싱글톤은 얘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객체 하나만 사용하도록 싱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프로토타입 아시죠? 얘네는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죠?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얘네를 인스턴스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구조를 우리가 의미한다. 다음에 빌더는 뭐예요? 얘는 레고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게 뭐 각각 기능을 하는 인스턴스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객체를 완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다음에 추상 팩토리예요. 얘도 마찬가지 팩토리죠. 공장이야 공장. 그래서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필요한 아이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조합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패턴을 우리가 어브스트랙션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뭐라고요? 네, 생성 패턴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는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거죠. 자, 첫 번째 아답터예요. 아답터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충전할 때. 얘는 뭐예요? 220V를 5V로 줄이거나 9V로 줄여주죠. 즉 각각의 클래스에서 발생한 어떤 내용들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은 보통 5V를 사용하는데 우리 집은 220V니까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어댑터다. 브릿지도 마찬가지로 연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각 계층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행위 패턴이에요. 이 종류도 자주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우리 생성 패턴이죠. 그 다음에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3가지로 대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행위 패턴은 뭐야?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교재를 쓸 때 여기에 나오는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트, 퍼사드, 프라이웨이트, 프록시를 다 넣었었는데 시험에 다 안 나오고 나온 것만 좀 넣어놨어요. 그리고 좀 중요하다거나 또 연관되는 것만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할 때 생성, 내가 클래스를 생성할 때 행위, 이 클래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정의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애가 체인 오브 리스폰서빌리티예요. 책임 연쇄, 이터레이터, 커맨드, 인터프리터 다 뭐야?
뭔가 실행을 하고 있죠. 그지? 자, 기록, 감시자, 상태, 전략, 방문자, 중재자 이런 아이예요. 자,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답터가 있었죠. 아답터. 얘네는 서로 다른 애들을 연결하기 위한 애지만 미디에이트는 통제와 지시 역할을 하는 중재자를 두는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치? 앞에서 있는 아답터는 원활한 연결, 얘는 통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 중재자들은 변호사들이 중재를 하지요. 응? 싸움 나면 중재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좀 약간 제약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자인 패턴하고 아키텍처 패턴은 뭐냐? 아키텍처 패턴은 전체적인 구조, 즉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골조를 만드는 거고 디자인 패턴은 안에 있는 벽지를 뭘로 할지, 싱크대를 뭘로 할지에 대한 것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를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래요. 서브 클래스가 버추얼 컨스트럭터라고 한대요. 이거는 팩토리네요. 그지? 생성하는 건데 팩토리 메소스 패턴이 됩니다. 얘는. 그죠? 생성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알면은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제 주관식으로 만든 거죠. 디자인 패턴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객체 제형 설계 구현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개발 시간 단축된다. 절차적 언어와 함께 사용될 때 그랬는데 디자인 패턴은 객체 제형형 언어에서 우리가 사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갱 오브 포 디자인 패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성할 때 구조는 뭐니? 행위는 어떻게 되니? 추상 패턴 없었어요. 디자인 패턴 중에서 행위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 행위는 뭔가 움직이는 거죠. 명령. 그 다음에 상태. 여기까지는 좋아요. 프로토타입은 뭐였어요, 우리? 얘네 C제품 만들어서 얘네 복제해서 쓴다. 생성 패턴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봐주시면 그렇게 여기에 지금 출제됐던 애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발자 이름, 문제 및 개발자 이름이 왜 들어가냐 여기에. 이게 또 문제냐? 그냥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확인이에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듈 또는 컴포넌트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서버를 어느 회사 거를 써 또는 결제 대행은 어떤 걸 써 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니시스를 쓰는데 뭐 다른 데는 네이버 페이를 쓴다. 그러면 뭐 네이버 페이를 연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이니시스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는 이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는 기능적인 것과 그것을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구분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약속된 양식은 아니고 그냥 이러한 형태로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봐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절차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봐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도 뭐 검토, 뭐 오류 수정, 베이스라인 설정,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봐주시고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도출이 됐는지를 한번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방법과 테스트 설계 또는 케이스 요구사항 검토 이런 종류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사항을 검증하게 된다. 프로토타이핑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C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를 설계를 해요. 얘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사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붙일 건데 신용카드도 되지만 요즘엔 카카오페이도 되고 또 뭐가 있지? 네이버페이도 되고 막 다양한 결제 방식들 있잖아요. 걔네가 진짜로 되는지 그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데 뭐 100원짜리가 결제가 안 된다든지 이런 값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케이스라고 하는 CASE라고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다. 얘를 이용을 하면 된다.
요구사항 검토 기법인데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자, 동료 검토는 우선은 내가 분석을 하고 우리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좀 잘 된 것 같니? 한번 봐줄래?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워크스루는 워크가 뭐예요? 걷는 거고 스루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검토 회의 전에 쓱 지나가면서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해요. 그래서 워크스루야.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짧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걔네를 미리 회의 전에 잠깐 보고 짧은 회의를 통해서 걔네 문제점들을 서로 대화로 찾아내는 방법이 됩니다. 인스펙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분류할 때 기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으로 그럼 뭐야 이거? 비기능 요구사항이 되겠네요. 비기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팩토링? 이건 다시 만드는 거고 동료 검토예요.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요구사항 명세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들으면서 좋아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은 이건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잘못된 걸 찾는 거구나.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케이스 도구 뭐 다 됐는데 요거 나머지들은 본문 보고 참고하시고요. 검토회의 전에 요구사항 명세서를 미리 걸어 다니면서 배포한다 그랬죠. 워크 스루. 그냥 딱딱 지켜야 돼요. 절차가 나와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검토 계획 수립. 그리고 이거 가나다 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가나다로 가겠네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구사항의 구성, 연계 방식, 수신 데이터, 인터페이스 주기 그랬는데 수신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 자료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대상을 식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어떤 상황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뭐 네이버 결제를, 네이버 엠페이 결제를 붙일지, 카카오페이를 붙일지에 대한 것을 요구사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얘네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대상과 연결이 되는지를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원하는 걸 알았으면 이게 원하는 것에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대상을 식별하는데 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시스템 아키텍처를 분석을 해가지고 현재 시스템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또 식별해줘야 돼요. 그 시스템끼리 연결되는데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가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시스템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내는 애, 받는 애, 중개 시스템 이렇게.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보내는 애, 받는 애, 그 다음에 중개하는 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뭐. 그리고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료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표준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면 서로 자료가 연결이 안 되겠죠. 즉 어느 동네에 갔는데 거기는 영어만 써요. 저는 한국어밖에 몰라요. 대화가 통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내가 영어를 배워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밑에 나오는 표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인터페이스 설계 쪽은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아요. 자, 내 외부 송수신 방식이 있어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가 있는데 얘네는 직접이니까 중개 솔루션이 없어요. 얘는 아예 중개 솔루션이 존재하는 거죠. 됐습니까? 얘는 없이 얘는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서 빨리빨리 볼게요. 자세히 봐야 시험에 안 나와. 자, 간접 연계하고 직접 연계 방식의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연계다 직접 연계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크게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어려운 게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얘네죠. 인터페이스 연계 기술이에요. 어떻게 두 개의 컴포넌트나 클래스나 모듈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DB 링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DB 링크라고 하는 개체를 사용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 DB 커넥션은 이 WAS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웹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인데 그 부분에서 DB 커넥션 풀을 생성을 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정도로. 자, API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다 일종의 API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얘네를 소스를 제공해 줍니다. 즉 네이버페이를 연결하려면 이렇게 코드를 넣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는데 걔네가 바로 API가 되는 거죠.
자, 즉 어떤 쇼핑몰이든 네이버페이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뭐? 바로 이 오픈 API 통해서. JDBC는 얘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이에요. 그렇게 알고 하이퍼링크는 우리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링크 넘어가는 거. 자,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콘센트 있죠? 그지? 아니면 인터넷 선이라고 생각하자. 뭐 그러면 인터넷 선에 연결을 해야 뭔가 통신이 되겠죠? 그 소켓도 마찬가지야. 서버의 통신을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고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에 통신 요청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의 소켓은 약간 다를 수가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정보통신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웹 서비스 방식이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WSDL이나 UDDI, SOAP 얘네가 다 이제 시험 범위예요. 이게 하나씩 또 보게 될 겁니다. 얘네를. 그래서 얘네를 이용하는 방법. 또 연계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rface Server. 즉 기업마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게 되는데 걔네 그 통합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연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연차가 안 적혀 있잖아요. 이거 다 기출 문제가 아니야. 가볍게 보자는 얘기야. 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변환해서 DB에 실제 저장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수신이에요. 수신 시스템이에요. 수신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네이버페이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했어요. 그럼 네이버페이에서 어때요? 이 결제 내역을 DB에 저장을 해야죠. 그리고 그걸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의 그 관리자에게 전달을 해줘야죠. 오케이. 자, 인터페이스 연계 기술 중에서 수신 시스템 WAS에서 송신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DB 커넥션 풀, DB 커넥션 풀이네요. 이거 답이 나왔네. 아이고, 이런 DB 커넥션이에요. 자, 다음 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 기능, 체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 방식, 시스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하죠. 요구사항과 시스템의 전체 생명 주기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구성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계 구현의 경우 간략하게 구성한다. 요구사항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네요. 자,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 교환되는 데이터 표준 형식을 정의할 거래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공통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별 되는 부분.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약간 좀 까다롭고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작부다. 이렇게 봐주시고 인터페이스 상세 설계 단계에서 사용하는 연기 기술이 아닌 것. 이런 건 나오죠. 그래서 ODBC, DB링크, 우리 JDBC 소켓 있었는데 X유닛은 없었죠. 이건 또 뒤에 가서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연계 기술이 나옵니다. 시스템 연계하는 기술 중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카카오톡 저희 뭐 보시면 카카오톡 상담 이런 것도 다 API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홈페이지에 카톡 상담을 붙일 수 있고 또는 이니시스페이를 결제할 수 있고 뭐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SDL이에요. 얘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예요. 이름 그대로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걔를 기술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UDDI라고 하는 애는 유니버셜 디스크립션이에요. 그래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에서 사용되는 기본 확장 형식이 뭐냐면 XML 방식을 써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OAP가 있어요. SOAP, 비누가 아니고요. 심플 오브젝트 액세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객체 간의 통신 규약을 나타냅니다. 이게 아마 실기에 시험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SOAP 뭐 하나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예. 자, 인터페이스 송수신 유형은 간단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명세화, 주고받는 데이터를 좀 구체적으로 명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객체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간단히 쭉 한번 보세요. 얘네들. 자,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개념을 잡고 생각해 주시면은 쉬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인터페이스 설계서는 인터페이스 설계서가 뭐야? 결국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인터페이스 목록을 작성해 줘야 돼요. 우리가 연계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걔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문제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출제가 안 돼서 여기 있는 것도 다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가십시오. 제가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말자는 게 제 컨셉이거든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는 인터페이스 모와 인터페이스 모 작성을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뭘까? 예, 얘는 인터페이스 목록이 우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각각의 걔네 목록을 정의한 인터페이스 정의서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인터페이스별로 시스템 간 연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항목 및 구성 요건들을 기술한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인터페이스 정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다음 중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객체 통신 규약은 그랬어요. 웹 서비스 사용할 때는 거의 다 뭘 쓰냐? SOAP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통신 규약은 SOAP다. 자, 인터넷에서 전 세계 비즈니스 목록을 자신의 등재, 이거 UDDI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누군가 쓰게 홍보를 해야 되고 검색 엔진에 올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UDD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인터페이스 송수신 통신 유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단방향, 동기식, 비동기식, 지연 처리 그랬는데 지연 처리는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얘네는 출제된 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19번째 포인트고요. 미들웨어 솔루션이에요.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각각의 모듈이나 기능들,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 연결 중간에 어떤 자료의 통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지. 그때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가 미들웨어 솔루션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는 어떤 것이 출제가 되냐면 이 솔루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DBM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교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TP 모니터는 트랜잭션 프로세싱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 교환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통장에 입금을 해요. 그럼 입금을 해가지고 제 통장에 1,000원이 찍히는 때까지 이걸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ATM 가서 100만 원을 입금을 할 거예요. 그럼 ATM기에다가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는 안 넣나? 뭐 넣고 내 개인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현금을 넣고 따다다닥 세고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눌러가지고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힐 때까지 그 하나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트랜스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TP 모니터는 이러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ORB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라 그래서 얘도 이제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에요.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해당하는 아이를 호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프로시저를 원격지에서 호출하는 이러한 형태. 자, MOM은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예요. 얘는 메시지 기반의 미들웨어다. 이 정도. 와스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래서 웹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웹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HTTP, 여러분들 인터넷 하실 때 HTTP 쓰시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나 장치에 얘네를 연결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얘네를 쓸 때는 우선은 뭐 서버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의 접근, 세션 관리, 트랜잭션 관리 등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제공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OTM이라고 해서 개체 트랜잭션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앞에서 본 이 TP 모니터의 기능하고 ORBS를 함께 통합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어 정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를 다 알기보다는 문제 답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들웨어 솔루션 분류는 우선은 DB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투 데이터 방식이 있고 또는 통신 미들웨어래요. 어플리케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통신으로 연결하는 형태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ODBC라고 하는 이 ODBC는 MS사에서 여러분들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 모듈이 윈도우즈에 설치가 되어 있고 만약에 내 윈도우즈에다가 DBMS를 뭐 MS SQL이나 MySQL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면 이 ODBC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IDAP, DRDA 또는 OLEDB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 통신 미들웨어에는 대표적으로 앞에서 잠깐 봤던 RPC라고 하는 애와 MOM이라고 하는 애와 ORB와 OTM 이런 아이들 또 마지막으로 DC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냥 간단히만 봐주시고요. 웹서버하고 와스의 구성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서 이 와스가 미들웨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웹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사용자가 어떤 정적 컨텐츠를 요청했을 때 이 와스에서 동적인 컨텐츠를 변환해서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정도까지. 문제를 보면 이제 정리가 되시면 돼요. 굳이 쟤네 내용을 다 보지 말자 이거죠.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보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해봐야 소용없죠. 자, 다음이 설명하는 미들웨어 솔루션은 그랬어요. 객차의 제약 미들웨어로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미들웨어다. 또 로컬 및 원격제에 있는 객체들 사이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을 한다 그랬는데 우선은 객체 제약이니까 얘 O로 시작하는 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ORB 얘 녀석이 된다. 그래서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 시험에 나온 애는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미들웨어라고 이야기했었죠. 얘도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와스 있었고요. 그 다음에 ORB 있었고요. RPC 있었는데 웹서버는 미들웨어 솔루션은 아니죠. 네. 다음에 트랜잭션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거. 트랜잭션 모니터. 됐죠? 트랜잭션 프로세스 모니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짝 봤습니다.